몬테나의 얼어붙은 숲 깊은 곳에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바람 속으로 거의 사라질 듯 연약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아직 서 있을 힘도 없는 독일 셰퍼드 강아지로부터 나왔다. 피를 흘리며 눈에 둘러싸인 채였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죽음이 확실해 보이는 순간 운명이 개입했다. 소총, 심장 박동, 그리고 두 번째 기회와 함께 잔인한 공격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생존, 희생, 그리고 자연조차 끊을 수 없는 인간과 개의 유대감으로 펼쳐질 여정이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전 세계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잊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한국 강원도의 얼어붙은 겨울, 나무들은 서리로 무겁게 내려앉아 고요를 지켰다. 오래된 나무 껍질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바람의 속삭임만이 그 고요를 깼다. 하지만 그 높이 솟은 소나무들과 끝없는 눈더미 사이 어딘가에서 다른 소리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한숨보다도 희미한 소리였다. 그것은 신음, 가늘고 애원하는 소리였다. 자연에 속하지 않은 버려진 생명체의 소리였다. 그곳, 고갯마루 근처 눈에 덮인 오솔길에 반쯤 파묻힌 독일 셰퍼드 강아지가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발바닥은 상처로 거칠어졌으며 털은 나뭇가지와 얼어붙은 피로 엉켜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고통스러운 걸음으로 움직였고 한쪽 발은 더 이상 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듯 뒤로 끌렸다. 목걸이도, 인간의 냄새도, 먹이의 흔적도 없었다. 그는 그저 거기에 홀로 있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설악산의 험준한 바위 사이에 자리잡은 낡은 오두막에서 63세의 김태호가 자신의 땅을 걷고 있었다. 태호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마음에 묻은 사람 특유의 침묵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나이뿐 아니라 고립으로 인해 주름져 있었고 각 주름은 아무도 묻지 않는 과거의 지도 같았다. 그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의 땅, 도구, 그리고 블랙커피만 있으면 됐다. 그는 필요하지 않으면 마을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확실히 친구를 찾으러 다니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 그 울음소리는 무언가를 찔렀다. 그는 얼어붙은 눈 위에서 발을 멈췄다. 고개를 기울였다. 더 귀 기울여 들었다. 또 한 번이 울음, 이번에는 더 절박하고 더 부서진 듯했다. 그것은 늑대의 울부짖음이나 바람의 신음이 아니었다. 무기력하고 죽음의 경계에 있는 생명의 소리였다. 태호의 첫 본능은 행동이 아니었다. 그의 늙은 뼈는 추위를 너무 잘 알았고 서리보다 차가운 그의 마음은 오랫동안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멀리서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바람 속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다. 태호는 짙은 덤불 속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거기에 무언가가 있었다. 강아지보다 큰 무언가가 차가운 공기 속에 숨이 걸리고 이미 등에 맨 소총에 손을 뻗으며 태호는 오솔길을 벗어나 숲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부츠는 그가 사람보다 더 잘 아는 나무들 사이를 빠르고 조용히 지나며 눈 속으로 깊이 빠졌다. 울음소리는 이제 더 가까웠고 그와 함께 또 다른 것이 따라왔다. 긴박함.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상처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당하고 있었다. 태호가 눈에 덮인 가지 아래를 숙이며 앞으로 나아가자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털, 작고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쪽 나무들 사이에서 거대한 갈색 덩어리가 돌진해왔다. 곰이었다. 강아지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얕고 얼어붙은 개울 근처에 쓰러져 있었고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다. 곰은 숲을 뒤흔드는 소리를 냈다. 태호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소총을 들었고 손은 추위가 아닌 더 깊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무언가로 인해 떨렸다. 곰이 발을 들어 올렸다. 숲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때 침묵이 깨졌다. 단 한 발의 총성이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총성의 메아리는 천둥처럼 숲을 휩쓸며 시간을 둘로 갈랐다.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던 곰은 공격 중간에 멈췄고 머리를 소리 쪽으로 돌리며 귀를 움직이고 근육을 긴장시켰다. 잠시 모든 것이 멈췄다. 나뭇가지들은 고요 속에 늘어졌다. 숨은 안개처럼 걸렸다. 그리고 태호의 심장은 목구멍에서 느낄 정도로 세게 뛰었다. 그러자 곰이 깊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으며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그리고 성난 뒷발로 땅을 찌우며 돌아서서 덤불 속으로 돌진해 사라졌다. 가지들이 부서지며 눈이 그 뒤를 따라 폭발하듯 흩어졌다. 그리고 순식간에 포식자는 사라졌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남아있었다. 태호는 생각 없이 앞으로 달려갔다. 부츠가 망가진 길 위에 눈을 밟으며 소리를 냈다.
강아지는 작고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개울가에 구겨진 덩어리처럼 누워 있었다. 몸의 절반은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태호는 무릎을 꿇었고 그의 숨은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가쁘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의 손은 망설이다 마침내 축 늘어진 털을 만졌다. 아직 따뜻했다. 가슴이 얕게 오르내리는 움직임이 있었다. 강아지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죽음에 가까웠다. 태호는 손으로 작은 몸을 후르며 손가락이 떨렸다. 옆구리는 곰의 발톱에 찢겨 있었다. 얇은 털과 피부를 뚫고 깊은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 야생에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끝나는 그런 상처였다. 태호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내가 잡았어. 그는 거칠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말이 나오기도 전에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는 이런 상황을 계획하지 않았다. 눈 속에 무릎 꿇고 처음 보는 죽어가는 강아지를 안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기 있었고 작은 연약한 몸을 그의 레인저 재킷으로 감쌌다. 마치 그 행동만으로 강아지를 다시 꿰맬 수 있을 것처럼.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더 굵게 발자국을 덮고 길을 묻고 시간을 삼키는 그런 눈이었다. 태호는 강아지를 들어올려 가슴에 부드럽게 안았다. 그의 몸에 닿는 생명의 온기는 희미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실과 같았고 태호는 그 실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는 왔던 길로 돌아섰고 빠르게 움직였다. 곰은 어딘가에 어쩌면 지켜보고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태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매걸음은 미끄러운 얼음, 아픈 무릎, 그리고 품에 안은 피 흘리는 작은 생명체에 견딜 수 없는 무게와의 싸움이었다. 오두막 안에서 태호는 강아지를 벽난로 앞에 접은 담요 위에 눕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고 그의 손은 피와 녹은 눈으로 젖어 있었다. 강아지가 그날 밤을 버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본능보다 깊은 무언가, 묻혀있다가 이제 다시 태어난 무언가가 그로 하여금 속삭이게 했다. 버텨, 꼬마야, 그냥 버텨. 그리고 태호는 턱을 굳게 다물고 문 옆 못에 걸린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말 없이 강아지를 안고 폭풍 속으로 나갔다. 갈 곳은 단 한 곳,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또 한 번 생명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오늘 밤은 아니었다. 오래된 트럭은 기침과 신음소리와 함께 엔진이 깨어났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반항하듯 은퇴한 노새처럼 투덜거렸다. 태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문을 쾅 닫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다. 조수석에 놓인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레인저 재킷에 쌓인 강아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출혈은 느려졌지만 숨은 얕고 불규칙했다. 마치 숨을 쉴 때마다 허락이 필요한 듯했다. 태호는 자신을 붙잡아주는 듯 운전대를 꽉 쥐고 눈으로 덮인 길로 나섰다. 그 길은 숲을 가로지르는 흉터 같았다. 헤드라이트는 나무들의 터널을 비췄고 눈은 굵고 끈질기게 내려 길을 덮었다. 춘천까지 40km였다. 생명을 구할 기회와 잃을 위험 사이의 거리였다. 그는 강아지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조용하고 목이 메인 문장들로 주로 수년간 그의 오두막을 정의했던 침묵 속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넌 싸움꾼이지, 응? 배짱이 있어. 그건 인정해. 그는 길과 강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지금 포기하지 마. 내가 그 곰을 쏜 건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였어. 트럭은 커브에서 미끄러지며 도랑 가까이 위험하게 기울었다. 하지만 태호는 운전대를 단단히 잡았다. 바람은 이제 더 세게 울부짖으며 눈을 앞유리에 칼처럼 휘날렸다. 시야는 엉망이었다. 도로 표지판은 흐릿했고 나무들은 흔들렸으며 그는 흰 선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았다. 옆에서 강아지가 부드럽고 긴장된 신음을 냈다. 울음이 아니었다. 고통 혹은 두려움 같은 무언가였다. 태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재킷 아래 털을 부드럽게 만졌다. 아직 따뜻했고 아직 버티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차를 세울까 여러 번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강아지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익숙한 무언가, 생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보호해야 할 것, 잃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는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히터는 신음하며 와이퍼는 유리 한 뼘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했다. 태호의 눈은 긴장으로 타들어갔지만 그는 계속 운전했다. 마치 시간이 그에게 빚진 것이 있는 듯이. 마침내 폭풍 속에서 춘천의 외곽이 나타났다. 희미한 가로등, 건물의 윤곽, 문명. 그는 급하게 샛길로 꺾으며 타이어가 신선한 눈 위에서 자갈을 밟았다.
그리고 낡은 나무 간판이 달린 작은 하얀 건물 앞에 멈췄다. 최수진 수의사. 불은 꺼져 있었다. 태호는 트럭을 급히 주차하고 뛰쳐나왔다. 그의 부츠는 눈 위에서 소리를 내며 밟혔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다시 강아지를 안았다. 이번엔 더 부드럽게 그가 안고 있는 연약한 무게를 더 의식하며 그는 얼어붙은 계단을 올라 문을 손바닥으로 세게 두드렸다. 아무 반응 없었다. 다시 더 세게. 안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잠시 후 문이 살짝 그리고 완전히 열렸다. 수지는 플란넬 파자마 차림으로 머리는 헝클어지고 현관 불빛에 눈을 찡그리며 서 있었다. 태호? 그녀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그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보자 표정이 바뀌었다. 도움이 필요해. 그는 건조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수지는 옆으로 비켰다. 데려와. 태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문을 밀고 따뜻한 실내로 들어갔다. 강아지의 피는 이미 코트에 스며들고 있었다. 클리닉은 도시 병원처럼 멸균되지 않았다. 소독제와 소나무 바닥 냄새가 났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 긴박함, 목적,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태호는 어쩌면 아직도 가능할지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클리닉의 침묵은 긴박함으로 깨졌다. 수지는 빠르게 움직이며 오버헤드 조명을 켜고 검사대에서 담요를 걷어냈다. 여기 눕혀.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걱정이 묻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태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강아지를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남은 생명이 조금이라도 깨질까 두려웠다. 수진이 재킷을 걷고 상처를 보자 표정이 바뀌었다. 상처는 잔인하고 깊었으며 건조된 피와 엉킨 털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피부 아래의 부종을 볼 수 있었다. 감염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한 번이 잘못된 움직임, 느린 순간이라도 있으면 그녀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퍼질 것이었다. 그녀는 도구 키트를 꺼냈다. 태호는 근처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어깨를 굳혔다. 그의 숨은 얕았고 공기 이상의 것, 후회, 두려움, 죄책감을 참고 있는 듯했다. 위의 형광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윙윙거리는 것 같았다. 그 아래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강아지의 희미하고 불규칙한 숨소리였다. 태호는 그 작은 가슴을 바라보며 계속 오르내리기를 빌었다. 꺼지지 마. 수진이 중얼거렸다. 태호에게가 아니라 강아지에게였다. 그녀는 상처를 닦고 찢긴 피부를 소독하고 IV 라인에 항생제를 주입했다. 강해. 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잃었어. 그녀는 솔직했다. 태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예고 없이 심박 모니터가 멈췄다. 단이라고 죽은 듯한 음이 공기를 뚫었다. 수진의 손은 제세동기로 날아갔다. 아직 아니야. 그녀는 작은 갈비뼈에 패드를 놓고 숫자를 세며 충격을 가했다. 몸이 꿈틀거렸다. 아무 반응 없었다. 다시 충격. 잠시 멈췄다가 겨우 비프 소리가 났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모니터의 선은 죽어가는 불꽃을 잡은 바람처럼 튀어올랐다. 수지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태호는 자신이 카운터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그의 다리가 떨렸다. 이상한 안도감이었다. 미소를 짓게 하는 종류가 아니라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안도감. 그녀는 계속 일했다. 봉합으로 최악의 상처를 닫았다. 식염수는 IV를 통해 흘렀다. 강아지는 의식이 없었지만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이제 더 느리고 강하게 오르내렸다. 아직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지는 팔이 떨리며 뒤로 물러섰다. 시간이 필요해. 항생제, 휴식, 누군가 계속 지켜봐야 해. 내가 데려갈게.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돌아보며 눈을 좁혔다. 너는 숲속에 살아. 휴대폰도 안 터지고 사람도 없어. 이 강아지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내가 할게. 그가 반복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집이 아니었다. 단호했다. 그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 넌 항상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 나타났지. 그는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상처투성이, 붕대 감긴, 숨 쉬는. 이 녀석은 싸움꾼이야.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어.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실망시키지 마. 태호는 손을 뻗어 강아지의 발을 만졌다. 작고 상처난 하지만 살아있는 따뜻한 아주 오랜만에 그의 세상에 들어온 진짜 살아있는 존재였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그 검사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손바닥 옆에 조용한 심장 박동을 느끼고 있었다. 춘천의 거리를 폭설이 삼키는 동안
그 작은 클리닉 안에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녹기 시작했다. 강아지의 희미해지는 맥박뿐만 아니라 희망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린 남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폭풍은 마치 너무 오래 머물렀음을 아는 짐승처럼 언덕으로 물러갔다. 춘천의 거리는 하얀 침묵으로 덮였고 클리닉은 이른 아침 빛 속에서 조용한 안식처처럼 서 있었다. 안에서 태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밥을 먹지 않았다.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강아지의 발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고요함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었다. 말로 설명할 필요 없는 이해의 순간이었다. 강아지는 담요 아래에서 살짝 움직였다. 귀가 살짝 움직이고 얕은 숨소리가 났다. 연약한 생명의 맥박이었지만 생명이었다. 태호는 더 가까이 몸을 숙였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기도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강아지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갈비뼈의 떨림은 충분히 말해주었다. 그는 노력하고 있었다. 수지는 오전 중반에 커피를 들고 돌아와 생체 신호를 확인했다. 열이 내리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아직 위중해. 하지만 밤을 버텼어. 그녀는 그 결과에 놀란 듯 말했다. 태호도 어쩌면 그럴 거라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여기 있을 수 없어. 공간이 없고 이 녀석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태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가 데려갈게. 수지는 눈썹을 치켰다. 너 오두막은 숲속이야. 난방도 없고 수의사 접근도 없고 지원도 없어. 확실해? 태호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다시 그 연약한 생명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같은 레인저 재킷으로 감쌌다. 마치 그것이 갑옷인 것처럼 그의 얼굴이 나머지를 말했다. 수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 바람이 그의 피부를 물었지만 태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부상당한 강아지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어쩌면 속죄를 안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트럭 문이 신음하며 열렸고 강아지는 조수석에 놓이자 희미한 신음을 냈다. 태호는 손을 뻗어 강아지의 머리를 스쳤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홍천으로 돌아가는 길은 느렸다. 길은 곳곳에서 얼음으로 변했고 숲은 양쪽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가끔 태호는 옆을 보았다.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숨은 꾸준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두막에 돌아오자 그곳은 달라져 있었다. 더 따뜻해진 건 아니었지만 덜 비어 있었다. 태호는 장작 난로에 불을 지펴 방이 호박색 열기로 빛나게 했다. 그는 낡은 양모 담요를 불 근처에 펴고 강아지를 부드럽게 눕혔다. 그리고 수건으로 두드리며 옆에 앉았다. 마치 신성한 것을 지키듯 시간이 흘렀다. 태호는 집안을 천천히 움직이며 강아지를 돌보았다. 마치 자신의 내면에 묻힌 무언가를 돌보는 것처럼 그는 삶은 닭고기를 갈아서 거의 위식이 없는 동물에게 숟가락으로 먹였다. 그는 나이 때문이 아닌 두려움으로 손이 떨리며 붕대를 갈았다. 그는 말을 했다.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 조각난 문장으로. 우린 이겨낼 거야. 이제 안전해. 하루씩 살아가자. 강아지는 처음엔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호가 싱크대에서 천을 헹구고 있을 때 그는 들었다. 거의 사라질 듯 부드러운 소리. 꼬리가 한 번 아주 살짝 움직였다. 태호는 돌아보며 바라보았다. 강아지의 눈은 살짝 떠져 있었지만 열려 있었다. 그리고 큰 노력으로 강아지는 고개를 살짝 움직여 태호의 부츠에 코를 댔다. 울음도 짖음도 뛰어오름도 아니었다. 더 작고 더 조용한 무언가였다. 신뢰였다. 그 순간 태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갈라졌다. 부서진 것이 아니었다. 부서짐은 오래전에 일어났다. 이건 달랐다. 빛이 들어오는 갈라짐이었다. 그는 강아지 옆 바닥에 앉아서 불과 옆에서 천천히 오르내리는 가슴을 바라보았다. 음악도 말도 없이 그냥 숨소리만, 겨우 살아남은 두 생명, 아무도 읽지 않은 두 이야기. 그리고 장작뿐 아니라 희망으로 지핀 불이 따뜻함 속에서 그들은 함께 시작했다. 홍천 근처의 오두막은 결코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피난처에 가까웠고 태호가 평화가 아닌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다. 불은 항상 타올랐지만 벽 이상을 따뜻하게 하지는 못했다. 가구는 삐걱거렸고 바람은 창문을 눌렀다. 마치 삶이 시작한 것을 끝내려는 듯 그를 조각조각 깎아내리려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바뀌었다. 강아지는 난로 옆에 웅크리고 누워 태호의 레인저 재킷에 쌓여 있었다. 그는 돌아온 이후로 많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숨은 더 강해졌다. 눈을 뜰 때는 공황에 차지 않았다. 천천히 깜빡이며 낮은 빛과 방을 감싸는 따뜻함을 받아들였다.
태호는 근처에 앉아서 닭고기를 마치 부서진 시계를 고치듯 조심스럽게 잘게 썰었다. 모든 움직임은 신중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채워야 할 종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 둘 다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침묵이었다. 신뢰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다가왔다. 이틀째 되던 날, 강아지는 고개를 들어보려 했다. 태호는 눈꼬리로 그 움직임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다. 천천히, 그는 중얼거렸다. 서두를 거 없어. 강아지는 마른 입술을 핥고 부드러운 신음을 냈다. 그 소리는 한숨보다도 희미했지만 태호의 가슴에 천둥처럼 떨어졌다. 그는 그 아침에 육수를 만들었다. 소금 없이, 그냥 따뜻하게. 그는 식힌 뒤 숟가락으로 강아지에게 먹였다. 조금씩. 강아지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태호를 동작 중 멈추게 한 행동을 했다. 그는 코로 그릇을 살짝 밀며 더 달라고 했다. 배고픔이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지난 몇 년간 오고 간 다른 미소들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그날 밤, 눈은 창문에 설탕 가루처럼 내려앉았다. 바깥 하늘은 사람을 작게 느끼게 하는 고요를 품고 있었다. 태호는 불 근처에 두 번째 담요를 깔고 그 위에 앉았다. 그는 의자를 쓰지 않았다. 거리를 두고 싶지 않았다. 강아지는 이제 잠들었고 배는 태호가 익숙해진 리듬으로 오르내렸다. 그의 안락함. 잠들기 전 강아지는 한 가지를 더했다. 그는 태호의 다리에 닿을 만큼 발을 뻗었다. 그 연결은 시끄럽지 않았다. 웅장하지 않았다. 그것은 외로움을 너무 많이 배운 두 생존자의 손끝을 통해 전해진 심장 박동이었다. 셋째 날, 태호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한 줄 대사가 아니라 진짜 문장으로. 그는 강아지에게 이 숲에서 일했던 때를 이야기했다. 그때는 추위가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두 번째 램프를 켜지 않은 이유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동정을 구하려고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누군가가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말했다. 그리고 그가 큰 소리로 너 이름이 필요해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침묵을 기대했다. 하지만 강아지는 한 번 깜빡이고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반은 숨, 반은 끙끙거림, 동의하는 소리 같았다. 태호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내려다보며 말했다. 강희, 넌 강희야. 버디도, 맥스도, 달콤한 것도 아니야. 그냥 강희, 단순하고, 강하고, 정직해. 강희는 움찔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요 아래 꼬리가 한 번 움직였다. 그날 밤, 태호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그는 다시 불 옆에, 강희 옆에 앉았다. 강원도의 언덕을 휘몰아치는 바람과 창문 가장자리를 스치는 서리 속에서 그들은 가까이 머물렀다. 장작이나 양털에서 오는 따뜻함이 아닌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무언가에서 오는 따뜻함에 쌓여. 하지만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호기심이나 길을 잃은 것이 아닌 기다리는 무언가. 그 후 며칠은 오두막에 조용한 리듬을 가져왔다. 난로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 소나무를 스치는 바람, 그리고 치유의 미묘한 소리. 강희는 이제 더 강해졌다. 절뚝거림은 여전했고 얇은 털 사이로 갈비뼈가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단호하게 태호를 따라 방에서 방으로 다니며 모든 움직임을 중요한 듯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중요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다. 태호는 심지어 더 많이 말하기 시작했다. 반은 혼잣말, 반은 강희에게. 눈의 양, 지붕의 고집스러운 누수, 스튜에 소금이 더 필요하다는 대화. 강희는 가끔 게으른 깜빡임으로, 가끔 귀를 움직이며, 가끔 꼬리로 마루를 치며 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다. 공유된 침묵을 통해. 그러다 흔적이 나타났다. 늦은 오후였다. 태호는 오두막 뒤에서 장작을 패러나갔고 강희는 천천히지만 망설임 없이 뒤따랐다. 공기는 소나무와 젖은 나무 껍질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 바람에 달라붙은 구릿빛 긴장이 있었다. 그게 첫 번째 신호였다. 두 번째 신호는 강희가 걸음을 멈췄을 때였다. 그의 눈은 헛간 뒤의 숲에 고정되었다. 털이 곤두섰고 숨은 낮고 얕았다. 태호는 그의 시선을 따라 돌아보았고 그것을 보았다. 발톱 자국, 깊고 신선했다. 헛간 옆면에 분노로 쓰인 경고처럼 새겨져 있었다. 태호는 얼어붙었다. 크기, 간격, 틀림없었다. 곰이 돌아왔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몸을 휩쓸었다. 마치 그의 마음이 위협을 인식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챈 듯했다. 그는 도끼를 떨어뜨리고 나무선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숲은 고요해졌다. 너무 고요했다. 새소리조차 없었다.
그런 침묵은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강의를 오두막으로 급히 데려가 문을 잠갔다. 낡은 판자는 갑작스러운 긴박함의 무게에 신음했다. 태호는 창문을 확인하고 단단히 잠갔다. 그리고 현관에 랜턴을 줄지어 켰다. 그의 손은 나이가 아니라 기억 때문에 떨리며 소총에 장전을 했다. 그의 숨이 빨라졌다. 그는 다음 공격을 기다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폭력이 얼마나 빨리 닥치는지 보았다. 그는 매일 그 유령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잃을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을 잃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소총을 옆에 두고 불 옆에 앉았다. 강희는 근처에 웅크리고 있었고 잠을 자도 근육은 긴장되어 있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바깥의 추위는 이제 불길한 무언가를 띄었다. 숲은 더 이상 춥기만 한 곳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자정 무렵 밖에서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태호는 소총을 들고 일어났다. 또 다른 소리, 낮은 으르렁거림, 멀지만 무거웠다. 그리고 침묵, 발소리도 후퇴도 없이 그냥 공허하고 끝없는 침묵이 공포로 소리쳤다. 강희도 일어났다. 그의 몸은 떨렸다. 고통이 아니라 본능 때문이었다. 그는 그 소리를 알았다. 그는 기억했다. 곰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아오고 있었다.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끝내지 못한 것을 사냥하기 위해. 태호는 말하지 않고 속삭이지 않고 조용히 강희 옆으로 걸어가 단호하게 그의 등에 손을 얹었다. 그 한 번의 접촉으로 약속이 이루어졌다.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치든 그들은 함께 맞설 것이었다. 하늘은 아직 잉크처럼 까맸을 때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엄청난 무게의 가지가 부러지고 바람보다 무거운 숨소리가 났다. 에코 없이 가슴에 내려앉는 낮은 으르렁거림. 조용한 카운트다운 같았다. 태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소총을 들고 부츠를 신고 마음은 빠르게 뛰었지만 몸은 단단했다. 강희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뻣뻣하고 경계하며 현관창 너머 어두운 숲에 눈을 고정했다. 그의 연약한 몸의 모든 근육은 철사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보호하려는 순수한 의지로 유지되는 긴장감, 그리고 충돌, 헛간 뒤쪽이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무너졌다. 그 소리는 고요를 찢으며 전쟁북처럼 울렸다. 곰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돌진하고 있었다. 배고픔, 분노, 본능, 혹은 끝내지 못한 오래된 기억에 이끌려. 태호는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소총을 들고 나갔다. 그러자 강희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태호를 지나쳐 그가 겪은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달렸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순수하고 맹렬한 충성심만 있었다. 그는 곰과 현관 계단 사이에 자리를 잡고 짖으며 으르렁거리고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곰은 잠시 멈췄다. 그 거대한 모습은 나무선의 실루엣으로 비쳤다. 그리고 돌진했다. 태호는 소리쳤다. 반은 명령, 반은 비명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곰의 거대한 발이 강희를 쳐서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눈 속으로 옆으로 던져졌다. 잠시 모든 것이 느려졌다. 강희의 하얀 몸이 흐릿해지고 곰의 낮은 으르렁거림, 태호의 목구멍에 걸린 비명. 하지만 강희는 쓰러져 있지 않았다. 멍들고 피를 흘리며 절뚝거리며 그는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 그의 짖음은 더 크고 더 분노에 차 있었다. 거대한 것에 굴복하지 않는 작은 것의 도전적인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곰이 움찔했다. 태호는 그 틈을 보았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소총이 올라갔다. 숨이 안정되었다. 총성이 울렸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언덕을 가로질러 나무들 사이로 메아리쳤다. 곰은 동작 중 멈췄고 눈은 빈터를 가로질러 태호와 마주쳤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 인간과 짐승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다. 다시는 넘고 싶지 않은 선. 곰은 으르렁거리며 돌아서서 흔적 없이 숲으로 사라졌다. 눈 위에 피와 공기 중의 증기만 남았다. 태호는 소총을 떨어뜨리고 강희 옆으로 쓰러졌다. 그의 손은 떨리며 강희를 끌어안았다. 피는 눈을 적셨고 레인저 재킷을 적셨다. 강희의 숨은 얕았지만 꾸준했다. 눈은 깜빡이며 거의 의식이 없었지만 살아있었다. 내가 잡았어. 태호는 속삭였다. 내가 잡았어.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오간 것을 담을 말은 없었다. 그들이 방금 살아남은 무게를 담을 문장은 없었다. 단지 사람과 개, 둘 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부서진
그들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한 가지를 붙잡고 있는 싸울 가치가 있는 누군가. 그리고 폭풍 후의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이 분명해졌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는 방금 무언가를 되찾았다. 그리고 한때 버려졌던 개는 이제 곰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졌다. 그가 속한 곳.